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가만있어 봐. 우리 띨띨이들은 열심히 와 하는데 왜 두 분은 왜 안 하세요? 너무 높은 분들이라 그러신가요? 왜 이러세요? 네? 천진난만하게.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시죠. 와 이렇게 예. 정동영 의원님 아까 주무시다 오시다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잡혀보면서 졸았어요. 노회찬 의원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천진난만하게. 저희 지금 소리 들으셨죠? 예. 자 다시 한번 외칩니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어우, 노 의원님이 그 음을 쫙 이렇게 해주시니까 음이 딱 맞아요. 예. 첼로 하셨잖아요. 첼로 소리가 나보고 생각나요. 오늘 그러시군요. 오늘은 나는 꼽살이다 20회 총선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12년을 점령하라. 제목 좋아요. 1992년 미국 대선을 뒤덮었던 구호.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2012년 한국 대선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닌 경제 권력, 즉 경권의 교체. 대통령만 바꾸면 뭐하나, 모피아, 투건족은 그대로. 경제 전문가 손대희, 한국의 체질 변화를 요구한다. 문제는 경제다. 웅진 지식하우스. 진짜 나답게 살기 위한 우석훈의 액션 대로망 1인분 인생.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는데 왜 우리는 행복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불안하고 불행해지는 걸까? 저작거리로 나간 C급 경제학자 우석훈. 그가 풀어낸 대한민국 감남을여의 삶의 문제와 고민들. 1인분 인생. 상상 넘어 발행. 완벽하신 각하께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각하를 위해서 밤잠까지 설쳐가며 용감한 내시 뭉쳐 정치에게 쫄지마 또 경제에게 속지마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친다 국민에겐 헛소리 다 들켜놓고 큰소리 낙곱살이 밝혀내는 권모술수 눈속임 사람값이 싸구려인 물질 만능 사회 빚더미에 파묻혀버린 희망은 어디에 당신이 골프장 룸살롱에서 미소 짓고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은 몇 년 지난 중국살로 밥을 줘 세금으로 채택하는 MBC선 공화국 못 살겠다 못 참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가지고 노는 게임 싸우고 부딪혀봐도 여전히 정해져 있는 손해 모두가 원하는 건 그저 작은 희망인데 이미 병든 나라는 우리를 씹어뱉어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나는 꼽살이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이유는 4월 11일 이날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고요. 여러분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까지 8시까지 아닙니다. 투표 6시까지고요.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3일입니다. 이제 열흘도 안 남았고 아마 이 방송 들으실 쯤이면 일주일도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꼽살이다도 이 분위기에 맞춰서 지난번에 예고를 드렸던 대로 총선 특집으로 가기로 그렇게. 뭐 사실 우리 선띠리가 얘기를 해봐.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게 경제민주화 얘기 아니었습니까? 뭐
우리는 이제 뭐 경제 방송이니까 경제 민주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지금 하여튼 뭐 문제는 정권 심판을 하고 또 정권 교체를 해야 사실 뭐 정권 교체도 되는 거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지금 정권 교체가 하여튼 당장은 급선무고 또 한편으로는 뭐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도 터져나오고 해서 이런 정권에 대한 심판은 명확하게 하고 가야겠다. 이게 이제 좀 필요한 상황 같고요. 네, 네. 그래요. 경제 권력도 이번 기회에 좀 뭐 오늘 반드시 나온 교체를 두 해야 분은 한다. 이런. 확실히 정권 교체 하실 분들이니까 그죠? 걱정이 그래, 많아요. 돼야 될 텐데. 근데 이분들이 네. 뭐 정치권에서 워낙 소문난 입심의 황제들이라서 두 분한테 맡기고 오늘은 그냥 우리가 일어나서 가자고. 아니야, 나 꼽사리 낄래. 우리 저 두 분부터 인사를 좀. 예. 자, 먼저 우리 하셔야죠. 정동영 의원. 예, 영광이고요. 강남에서 여기 올라면 한참 걸려요. 마포. 네. 지난번에 우리 저 김종원 후보가 방송국이 멀어서 시간 토론 못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저 낙곱사리에서 당선시켜 주세요. 여기까지 왔다 갔다 시간 김종훈 썼으니까. 후보는 100분 토론을 뭐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 무산됐죠. 밤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밤에 하는 밤에 해서 안 거니까 오는데? 체력 관리상 무리가 생긴대요. 아. 근데, 낮으로 옮겨라 뭐 그랬는데요. 근데 김정은 후보가 취미는 또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도 밤에 회의할 때가 많은데 그거 어떡하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예. 노회찬 의원님, 네, 진짜 먼 길 오셨습니다. 예. 의원님, 네. 노원도 더 멀죠. 아예 저도 뭐 굉장히 먼 데서 왔습니다. 네. 예. 위수직으로 벗어나가지고 지금 위수지역 전문용어 나오죠 예 위수직을 벗어나가지고 지금 왔는데 저는 최근에 한 2주 정도 누구 책임인지는 모르겠는데 함께하는 분이 뭐 없이 바빠가지고 저공병도 못 하고 있는데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뭐 저공병 못 하더라도 여기 이제 낙곱살 나왔으니까 좀 땜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예. 낙곱살 정비행 합번호 하면 되겠네. 그리고 우리 옷들이 네. 1인분 살기에도 벅찬 웃딜 우석군이고요. 김영민은 보니까 요즘 3인분 살더라고요. 참 3인분 인생 자도 살이 살아보고 좀 빠졌더라고. 예, 손들이. 선뜰 선대인입니다. 새감혁명당 당수. 이런 분인 정당이 아니고 풀뿌리 시민조직의 당수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순학질 누나고요. 예, 그래. 예. 일명 여왕벌이라고도 하죠. 예. 근데 일단 여기 나오시면은 두 분은 저희 규칙에 따라 주셔야 되는데 우린 주로 이름 뒤에다 띨자를 붙여요. 아 예. 어떻게 하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 뭐 네. 노띠리 되네, 노띠리. 띨띨하지 않다라는 이름 끝내주네요. 그러니까요. 노딜. 오. 노딜. 내가 손해 보는데 정띠. 그러니까 진짜 웃기셨어요 오늘. 오. 오늘 사실은 제가 좀 마음이 우울합니다. 오늘 아침에 네. MBC의 제대로 뉴스데스크 팀이 와서 사실 내일은 또 리셋 KBS 뉴스 팀하고도 인터뷰 약속이 돼 있는데요. 김재동 씨가 그 사찰을 당했다 하는 정보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그 사찰을 했다는 사찰 당국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분 입에서 김재동, 윤도현, 김미화 이 세 사람이 사찰 대상이었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은 기자로부터 어저께 전화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실감이 안 나서 일단 이 정부에서 뭔가 증거가 되는 것이 나오면 내가 정부를 상대로 법적으로 뭔가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MBC의 제대로 뉴스데스크에서 전화가 와서 김재동 씨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원 직원이 찾아왔었다고 하는데 김미화 씨는 그런 적이 없느냐라고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인터넷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김재동 씨가 2010년 5월에 국정원 직원이 2차례 찾아왔었다. 예. 펜으로 자철해서 집 근처로 찾아왔었다. 예. 저랑 너무 똑같은 거 있죠. 아, 그래서 저도 2번을 만났었는데 그 시기쯤에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똑같은 거죠. 그래서 펜을 자처해서 만났던 거 사실이고 누님도 같이? 네. 예. 그리고 낙곱살이 특종이네요 이거. 예, 아니 근데 특정을 이제- 미리 흘리셨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더 깜짝스러웠던 건 뭐냐면 집에 놀러 오겠다고 그래서 저희 집이 멀어요. 시골이라. 용인 그러니까 여기서 고속도로로 빨리 달려서 2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신다 그러면 저는 마다하지 않거든요. 주변에 꽃도 많고. 그래서 놀러 와라 오겠다고 하니까 또 젊은 친구고. 그래서 집에를 놀러 왔다가 갔단 말이에요. 기관원이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김재동 씨가 인터뷰한 걸 딱 보니까 예. 나랑 너무 거의 비슷한 시기고 두 번 만났고 예. 저는 심지어 집까지 왔었기 때문에 이거 불안하더라고. 어제는요.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예. 이제는 뭐 도청장치를 안만 했었어도 2010년도의 일이니까 이제 약이 다 해서 아마도 뭐 도청을 못 하겠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도청장치 하나가 집에 있었다고 치면 네. 그럼 제 사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일련의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왜냐하면 극우신문으로부터 계속해서 제가 좌파, 그다음 빨갱이 뭐 이런 소리를 들어서 법으로 이겼습니다마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KBS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문을 제가 제기를 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막 고소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KBS 임원회 결정사항에 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이트 키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것을 사장님이 임원회의를 하면서 주재했던 그 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문서로 나왔거든요. 예. 그다음에 MBC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신경민 씨가 잘려나갈 때 김미화도 같이 소용돌이에 있었다가 이제 라디오 PD들이 반발을 하면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제가 관둔 거거든요.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지금 와서 퍼즐을 맞춰보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이시니까.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이렇게 권력 운용하는 방식을 보면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이제 머리가 되고 네. 거기에 이제 각 그 정부 부서 또 유관 단체나 기관을 다 모아가지고 뭐 청와대 사람이 대장 노릇을 할 수도 있고 정보기관 사람이 대장 노릇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쫙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조치를 이렇게 유기적으로 금방 우리 김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그냥 우연히 어느 한 부서에서만 뭐 팬이라고 해서 집에 왔다 간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접근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울하다니까요. 왜 무슨 근데 그때 신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정원 팬이라고 직원이라고 얘기는 했었고요. 그때 팬인데 국정원 직원이다. 네, 그 뭐냐면은 이 직원이 그 사이버 쪽의 정보를 수집해서 위에다 보고하는 임무를 자기가 맡고 있는데 김미화 씨는 자기가 보니까 굉장히 여론 좋더라. 근데 왜 국정원의 윗분들은 김미화 씨를 좌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선배들은.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좀 얘기를 좀 해다오 윗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제가 농담처럼 야 이제 동생이니까 이제 좀 얘기가 오고 간 다음에 아니 전 정부에서는 전부 뭐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고 내가 청와대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MC로 불려가서 진행을 해주곤 했는데 왜 이번 정권에서는 날 안 부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청와대 여론을 들어보니까 각하가 팬이 아니시군요. VIP께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김미화 씨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좀 잘 좀 해다오 하면서 이제 좀 친밀감이 있어서 제가 그때 사실은 각하욕을 좀 했었거든요. 많이. 좀 야, 니네 보스 좀 잘하라 그래라. 뭐 이렇게.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그 뒤에 계속해서 1년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전문용어로 유도신문에 넘어갔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가? 살살 이렇게 해보니까 명박 아니다 막 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딱 걸렸네. 완전 찍혔네 그때. 교묘하게 접근했구만.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누님이 착해서 간단한 심리전에도 잘 걸리시죠. 내 귀가 좀 그런데 이런 순학질 누나에 대한 국정원의 반응이 아주 묘한데 국정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압력 발언은커녕 국정원 직원이 김미화 씨를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나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 사회를 보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말한 방송인 김재동 씨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나쁜 형사, 착한 형사. 예. 네. 수사할 때, 고문할 때도 말하자면 뭐 제일 당하신 장본인 중에 한 분이겠지만 저도 옛날에 보안사에 한번 끌려간 적이 있는데 한 친구가 들어와서 막 패고 그냥 걷어차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인자하게 생긴 사람이 들어와서 굉장히 위로해주고 말 들어주고 의지하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탁 털어놓고 싶고 이런 건데 아마 팬이라고 그러고 자 윗사람들이 말이야 당신을 나쁘게 보는데 나는 당신 편이다 이러니까 네, 마음이 열리잖아요. 네. 우리 방송도 그런 거 해요. 선대인이 재우고 제가 깨우고. 좀 다른 경우인데 네. 그 말씀하니까 노회찬 의원님. 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마들역이라고 그 전철역 예. 7호선 전철역에서 아침 출근 인사를 이렇게 퇴근 인사를 어제 저녁에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아주 중년에 그 이제 나이 드신 저보다 이제 더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분이 굉장히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인사를 해서 저도 많이 뵌 분이다 싶어서 이제 악수를 했는데 손을 꽉 잡고 안 놓더니 나 모르겠어 하고 반말 비슷하게 난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인사를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기억 안 이제 나고. 그럴 때 또 그걸 물어보는 분들이 친한 이제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예요? 예, 그분이 이제 당시 그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있던 수사관 저를 7년간 저를 담당해서 7년간 저를 쫓았고 네. 결국 제가 그 사람한테 잡혔어요. 89년도에. 그 이민노련 사건 때. 예. 저를 잡아간 사람이고. 근데 참 그 묘한 근데 그분이 노원구 살아요? 그분은 저를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야. 또 잡았어. 또 잡았네 진짜. 그때 한껏 놀리게 해줬다고. 그러면서 뭐 이제 당시 제 어머니가 면회도 오고 이제 이랬으니까 이제 어머니 잘 계시냐고 가족 안부까지 묻고 근데 참 근데 저도 이제 그 생각 옛날 생각하면 끔찍한데 네. 또 그래도 어차피 세월이 흐르니까. 어쨌든 또 아는 사람이잖아요. 유권자고. 예, 유권자고. 한 표. 이게 표가 저도 뭔지 반가워. 표가 뭔지. 그 이제 거의 초로 신사가 됐는데 요즘 뭐 하시냐 했더니 디도스 특검. 이게 이미 이제 제대했는데 이게 퇴직했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좀 이게 그런 또 불려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전문가군요. 예. 그게 있다고. 참 세상 참 많이 거꾸로 갔어요. 아니 근데 이게 두 분 정치권에 계시니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진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헝가리 대통령은 논문 표절 때문에 사퇴를 했던데 이건 뭐 정말 청와대가 사실상 나서서 뭐 국무총리실로 돼 있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나선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되는 추정이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데 최소한의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뭐 지난 정부 물고 들어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진짜 사과하네요. 황당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청와대 흥신소 총리실 분점. 그러니까 우뚜리 형님 그 표현 막 사람들 RT 굉장히 많이 하대요. 네. 우리 그 전 정부에 계셨던 정띠리 정동영 후보께 좀 한번 좀 네.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화물연대에 관한 보고서 이거 사찰을 뭐 했다 그러는데 화물연대 그 당시에 분규 있을 때 그건 당연히 경찰에서 경찰이 감찰. 정보 파악해서 총리실에서 취합하고 보고하고 그런 거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기는 건 글쎄 우리 국민을 너무 좀 얕보는 거죠. 얕보는 거지요. 감찰하고 사찰은 다른 거라면서요. 그렇죠. 직무 감찰. 그건 당연히 뭐 무슨 공직기관 다 잡는 그런 기능하는 데가 청와대도 있고 총리실이 있으니까 그런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김종인 씨가 무슨 공직자입니까? 민간인이고 중소기업. 근데 우리 국민들이 다 잃어버려서 그런데 그 말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촛불에 양초값을 누가 댔냐? 네. 그렇죠. 거기서 시작한 거잖아요. 네. 예. 응?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과잉 중성으로 이제 촛불값 될 만한 사람을 뒤지다가 김종인 씨가 찍힌 걸린 거지요. 거구나. 왜냐면 블로그에 올렸다는 것 그렇죠. 때문에. 올린 사람 중에 글 올린 기업가가 거. 있다, 중소기업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그건 찍힌 거지요. 저는 이번 정권에 청와대에서 글 쓰지 말라고 협박도 받아보고 방송위원회에서 경고도 받아봤는데 감찰 못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쪽을 못 써요. 아니 근데 아직 이 사찰을 제대로 딱 받았어야 모든 나도 자료가 고생했다. 다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USB 하나 지금 드러났을 뿐이고 하니까 그렇죠. 다른데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지금 뭐 너무 실망을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럼 있다는 거 우리 옷들이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을 우리 정 의원께서 하셨는데 뭐 멘탈 붕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예, 그게 MB의 약자라고. 예. 이 사람들이 보니까 특히 이제 각하께서 그 촛불 사건 때 완전히 그 멘붕 상태가 멘붕 상태 돼가지고 사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은 내 뜻을 왜 국민들이 오해하느냐 또 국민들은 무엇을 바라느냐 뭐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접근을 했을 텐데 그냥 이제 이건 양쪽값 된 놈이 누구냐 저게 자발적으로 들고 나왔으라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는 그거구나. 거죠.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하셨다. 그 명박산성 쌓였을 네, 때요. 촛불의 분노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19일 각하의 대국민 담화.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날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서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위를 보면서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각하가 늦은 밤까지 생각한 것은 결국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가? 그때 촛불값 된 놈, 촛불을 누가 그거 촛값 된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그래서 4년 내내 예. 사찰한 거죠. 그 이후에도 매사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저 배후에 뭐가 있으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문제를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게 무슨 조직적으로 음모가 있고 무슨 파괴 세력들이 준동하는 걸로 보니까 각하의 어떤 정서가 그러고 인식의 수준이 그러니까 같이 모시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춰줘야 되니까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조사를 하는 찾아가고 거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하반까지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김재철 사장이 그 불려가지고 뭐 조인트 까였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MBC 인사 문제를 갖다가 왜 자를 놈 자르고 제대로 못하느냐 초기에 이제.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했어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본인도 뭐 노무현 정권 때도 피해자였고 지금 MB 정권에서도 나도 사찰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이제 피해 망상증이라고. 역시 노딜님. 그래 이제 그걸 만일 그렇다면은 저는 그 당시에 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스럽죠.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사찰당했다면은 한마디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 야당인데 얼마나 좋은 소재입니까?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사찰 당하고 있는데도 대놓고 왜 사찰하느냐라고 대응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이제 겁 많은 사람이라면은 대권과정 도전해서도 안 되겠죠. 그분도 요즘 보면은 거의 멘붕. 요즘 박근혜 호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명이에요, 이명. 이명박근혜. 이명박근혜. 재미없다. 뭐 웃어놓고 형님 지금. 이명이라는 게 그 귀에서 뭔가 울리는 소리 나는 그 듯한. 그게 이명이거든요. 그것도 정신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 아니 그리고 요즘은 지품닭이라는 표현을 써요. 쥐를 품은 닭. 그러니까 해품닭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쥐를 품은 닭근혜 그래서 지품닭이라고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죠. 아 춥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왜 이거 반응 좋았는데 왜 이래? 아니 우리가 닭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정치 권력만이 아니라 경제 권력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계속 나는 꼽사리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정치 권력 교체 그리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분들에게 이제 힘을 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야. 상황이 만만치 않은 또는 항상 새누리당의 몰표 지역 사실 야당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곳 일단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간 우리 정띠리 정동영 후보 얘기부터 한번 좀 들어보죠. 거기 떨어지려고 가신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힘들죠. 어렵고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언제부터 안 됐던 거죠? 몇 년도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선거구 2명 뽑을 때는 됐죠. 근데 이제 소선거구 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붙였죠. 근데 거기 이제 완강한 그 보수 지지 세력이 있죠. 있는데 변화할 때도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관건은 투표율인 것 같아요. 지난번 총선 때 전국이 46% 투표율에 강남을해서 42% 투표했어요. 100명이면 58명은 집에서 안 나온 거예요. 놀러 가거나 42명. 근데 우리가 그냥 반장을 뽑을 때나 무슨 개모임 할 때도 100명이 회원이면 42명만 나오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사실 민주주의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지난번에 42명 나와서 이제 투표한 거니까 사실 그 강남이 어렵고 이런 걸 떠나서 몇 명 나오느냐 이게 그러니까 투표율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7대 그 전에 8년 전이죠. 그때는 평균 60%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수준 100명에서 60명 정도 참여하면 아마 강남도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강남도. 그러면 강남이 뒤집어진다고 하면 수도권은 새누리당은 거의 괴멸한다고 보죠. 듣기만 해도.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회수 선생님이 제 이제 후원회장 해주시기로 했는데 70%가 되면 머리를 깎겠다.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70%가 아니라 60%만 17대 기준으로 그 정도만 넘어가면 수도권에서 여당은 붕괴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의회 권력은 넘어오죠. 그래서 낙검수가 며칠 전에 지나가셨어요. 강남 금마사거리에. 좀 젊은 사람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와서 60%를 넘기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을이죠. 강남을인데 그 강남 쪽이 예전에 교육감 때도 그랬고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그렇고 완전 몰표. 그렇게 된 아주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산 넘어 산이고 참 넘기 어려우신데 젊은 층들이 확실히 많이 투표를 할 것 같고 이번에는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그 패턴을 보니까 한 가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야당이 20대, 40대가 지지율이 높거든요. 근데 강남을 같은 경우 보니까 20대, 30대는 높아요. 높은데 40대가 다른 데보다 약해요. 약하고 그중에서 제일 좀 다른 수치가 나오는 게 40대 여성들이 야당 성향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지, 거기. 그래서 40대 여성이면은 그러니까 특별한 이제 지역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이제 야당 성향이라고 보는데 강남 지역은 이제 40대 여성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게 난제더라고요. 그 명진 스님하고 한번 만나셨죠? 명진 스님 내일 모레 오세요. 4월 그러니까요. 6일. 봉은사 주지로 계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기가 아주 그분은 높습니다. 40대 여성 차를 운영하시던데. 노 의원님. 저는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 왜 사찰을 당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명진 스님이 어디선가 사찰 전문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명진 스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며칠 전에. 어제 전화를 했구나. 집에 가는데 비가 막 오는데 전화를 해서 아이고 김미화 씨 그 사찰 당하셨다면서요.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스님은 없으시대요. 사찰인데.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높은 사람 거는 환하게 그 자료가 귀중해서 다 파기하고 요번에 남은 자료들은 잔챙이들 거만 조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명진 스님이 한참 전부터 4.11 총선은 민간인 사찰로 전선을 그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한 달도 넘어요. 근데 진짜 꿰뚫어 보셨어요. 꿰뚫어 보셨네. 꿰뚫어 보셨어요. 왜냐면 신통력이 좀 있으신 거죠. 스님이 사찰을 당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날 뭐 봉은사 위로 스님이 봉은사 빠져나오는 날 봉은사 위로 막 헬리콥터까지 띄워가지고 본인을 감시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찌됐건 어려운 지역에 온 힘을 다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들어가신 우리 정동영 후보 얘기 들어봤고 우리 그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고마운 게 막 걱정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어쩌려고 여기 나왔냐고. 아니
사람들이 여기 왜 이런 데를 나왔냐고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젊은 사람들은 이게 지하철 인사하면 가다가 타고 와서 꼭 이겨야 됩니다. 분해서 못 살겠다고.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찡해요. 그래도 힘나시겠어요. 제가 사실 좀 나가라고 했던 원 장본인 여기 중에 웃들이 나가라고. 사주했어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강남 가면 누가 가도 안 되고 강남 을은 대선 후보급 정도면은 어떻게 한번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신문에 썼는데 그걸 보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나 죽겠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아니 근데 어려운 결심을 하신 덕분에 예. 진짜 뭐 지금 멘토단이나 이런 뭐 외부의 지원이 진짜 대승급. 예. 네, 멘토단들. 인터넷의 그 호응도가 말도 못하게 높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최장집 선생님이 오셔서 그러니까요. 전체 진보 진영의 요구다. 네. 꼭 살아 돌아와서 경제 민주화의 선봉에 서라. 근데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대선까지 생각해 보면은 강남에서도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뭐 총선에서 지역주의도 타파하자고 하는데 그거 웬 말입니까? 강남도 자신이 해야 될 게 있고 그러니까 강남이 바뀌면 우리나라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정말 바뀐 모습들을 보여주면 소통이 안 된다 늘 얘기를 하는데 소통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투표율이 하여튼 관건인 것 같은데 뭐 정동영 의원님 말씀이면 투표율 60%만 채우면 강남도 바뀐다. 무조건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고. 그렇죠. 근데 투표율 60%를 채우려면 하여튼 젊은 층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낙곱살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우리는 70% 넘으면 뭐 할까요, 우리도? 아니, 누나는 머리 한 번 더 깎으면 약속했잖아. 어때요? 누나 시사 프로그램 하는데 일자 눈썹하고 한복 입고 하기로 했다니까. 오는 손님들이 진짜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런 식으로 저는 약속을 삭발을 했습니다. 미리 해버려서 한 번 더 밀어. 아니, 이번에는 머리 뽑으면 되지. 아니 왜 그러세요? 저 노회찬 의원님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후원회장 해드린 거 잊으셨어요? 아, 진짜? 그랬어? 이번엔 온몸에 털을 밀으란 말이야, 다. 아니 나 빨간 물 드릴래요. 빨간 물을. 노딜님 스카우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웃기신다. 노틸 우리 노회찬 후보께서는 상대적으로 좀 상황이 좋아요. 서울 노원병인데 거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고 좀 상황이 좋던데요? 아유, 제가 4년 전에도 그 여론조사. 는 이겼죠. 예, 여론조사는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본고사에서. 그럼 불안하시구나. 본고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노틸님은 용띠리 김용민하고 공동으로 선거운동하고. 예. 그래서 지난 그 토요일 날에도. 예. 저희 노원병의 유세 때 김용민 후보가 오셨고 또 곧 이어서 그 갑지어 노원갑에서 할 때도 제가 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재미나게 또 노원을의 우원식 후보도 함께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 품앗이 하듯이 예.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웃기는 옷 입고 찍으신 그건 뭐예요? 오늘 뭐 트위터에 보니까 막 그 전부 다 막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막 하시고. 그게 이제 저희 당에서 예. CF 그러니까 이제 정당 그 네, TV 네, 광고를 네. 찍는데 코믹하게 예. 이제 가보자 이렇게 아마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출연하는 그 우리 주요 인사들에게 각각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인물을 흉내내는 그런 걸 했는데 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볼 때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한 것 누구랑요? 같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유명한 옷 있잖아요. 예, 아마 예. 그 징 박힌 거. 예. 그 번쩍번쩍하는 거 아마 두 번째 나팔바지. 그 은퇴했다 다시 이렇게 네. 리바이벌 하면서 이제 입었던 옷 같은데 이제 그 옷을 이렇게 맞춰줘가지고 그 흰 구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꼭 신고 싶었던 게 흰 구두였는데 네. 처음으로 이번에 백구두.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시고요? 헤어스타일은 이제 안 나와가지고 그 이렇게 올백으로 되는 가발을 이렇게 썼으면 머리 따뜻하더라고요. 이게 따뜻해요, 가발이. 겨울엔 따뜻하고요. 여름에는 속으로. 가발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시죠? 예, 저는 진발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가발은 하지 마세요. 여름에 제가 호숫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호숫가로 차들이 모여들어요. 그럼 거기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볼펜이라든지 뾰족한 송곳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가발 쓰신 분들이 어디 뭐 사람 보는 데선 가려워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호숫가 한가찐데 와가지고 막 쑤시는 거예요. 머리를. 너무 땀이 막 흐르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썰렁하네. 좀 해줘. 아, 진짜. 상당히 고행이네요. 고행의 길을. 네. 2008년 총선 때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막판에 뭐 뉴타운 바람이 불어서 아깝게 낙선하셨던 것 같고요. 이번에 사실 뭐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많지 않아 보이고. 특히 이제 4년 전에 못 지켜서 미안해 그래서 지몬미라고 그러지. 또 그런 유권자들의 미안한 마음까지 겹쳐져서 상당히 하여튼 뭐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야, 근데 하여튼 지난번에 찍었는데 떨어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만날 때 제일 부담스러워.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예. 자, 일단 우리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동영 후보 상대가 김종훈 후보요. 예. 통상교섭본부장이었었고 FTA를 앞장서서 추진한 분. 예. 예, 그 양반 때문에 우리 우띠리가 삭발을 했어요. 했죠. 머리 볼 때마다 마음이 하고 제가 아픈데. 88만 원한테 절판도 하고. 절판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미 FTA 체결에 주역하고 또 한미 FTA 반대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 맞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강남 그러면 아까도 쉽지 않다 그러셨는데 FTA를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데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선일보인가요? 그 FTA를 갖고 막 붙으려면 컴컴한 데 가서 붙어야 그게 당당하지. 왜 강남에가 땅 짚고 헤엄친다고 하는 데 가서 한 거는 면구스럽다. 그게 사설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참고로 김정은 후보께서 강북에 누가 나가라 그러니까 깜깜한 거길 가라 그러냐고 그렇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 그러니까 왜 깜깜한 데 계시는 컴컴한 데 지금 사시는 거예요. 강북을 깜깜한 데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는 것도 보면 참 후한무치한 일이죠. 근데 정말로 한미 FTA를 하면은 그 강남에 계신 분들이 이익을 보는 게 맞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은 일단 가진 분들이고 그렇잖아. 거기도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미장원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회사나 외국계 프랜차이즈들이 미국 들어오면은 강남도 역시 이제 똑같이 이제 괴롭죠. 그다음에 강남 갑이 그 을이 있는데 강남 갑은 진짜로 부자들이 많은 건 맞아요. 강남 을은 특정 지역 몇 군데를 보면은 세입자들이 80% 가까이 있고 자영업 비중이 높으니까 꼭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은 객관적 분석으로는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재건축 아파트의 주민들 한 80%는 세입자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는 사실 도움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우리 정 후보의 발목을 잡는 게 말 바꾸기 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찬성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반대하냐. 제가 2010년인가 공개 반성문을 썼죠. 저는 많이 부족한 후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FTA 그거를 전면에 나서서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그냥 발장 끼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고 이제 그때부터 민주당의 당론을 FTA 반대로 바꾸는데 이제 원힘을 썼죠.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말 바꿨다고. 근데 사실 보면 상대 후보도 예를 들면 1.1획도 안 바꾸겠다 그런 말이 생생하거든요. 교섭본부장이니까 미국이 뭐 재협상 요구할 때 1.1획도 바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은 이제 말을 바꾼 거에 아주 전형인데. 2007년에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던 2010년 6월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협정문에 점을 지우는 거는 그건 개정이죠. 뭐 점이든 뭐 콤마든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큰 소리 친 지 반년도 못 돼서 나흘 동안 줄다리기를 벌여온 양국 협상단은 어젯밤 한미 FTA의 주요 쟁점을 일괄 타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거센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다시 김종훈 본부장의 말. 비준을 받으려니까 미국 의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너무 많이 표출이 되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국내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철폐가 미뤄졌고 수입이 급증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세이프가드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미국 자동차에 대한 우리의 환경과 안전 기준은 대폭 완화됐습니다. 대신 우리 측은 돼지고기 등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양보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김종훈의 말 바꾸기는 거센 비난을 받는데 먼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질타. 점 하나 고치지 않겠다는 말 다 기억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명백히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외교통상위원장이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까지 거들고 나서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께는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옳다. 결국 비난의 화살을 맞고서야 마지못해 사과를 하는 김종훈 본부장.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간 상황 전개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해량을 앙청드리고자 합니다. 글쎄, 요새는 뭐 하여튼 사찰도 그렇고 뭐 뒤집어 씌우면 이게 아니 근데 우리가 말 바꾸기라는 걸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요. 전에 했던 말을 아무 맥락상의 어떤 전환이 없거나 자기 반성 과정 없이 그냥 얼마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뒤집어서 하는 건 말 바꾸기가 맞아요. 근데 지금 정동영 의원님이 어쨌든 장관으로 계실 때 그때 상황하고 2008년 금융위기가 벌어진 다음의 상황은 확실히 바뀐 게 맞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정뜰님 이거 정뜰 이야기가 계속 전칭이 나오네요. 정뜰이 어쨌든 통절한 반성문을 썼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는 잘못 봤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게 그냥 말 바꾸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말을 바꿔야 할 때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걸 실제로 바꿔야 마땅한 순간이 왔는데도 상황이 끝까지 안 됐는데도 바꾸면 그건 이상한 거지. 용기가 부족해서 못 바꾸는 경우들도 정치권에는 더 많다고 저는 보고요. 아니 그런데 그리고 차선 안 바꾸고 차가 계속 몰고 갑니까? 그렇잖아요. 차선도 차도 가다 필요하면 차선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유의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을 갖다가 바꾼 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봐야지. 어떻게 바꿨는가를 따지지도 않고 바꾼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건 차 몰 때가 차선 안 바꾸고 한 차선으로 계속 가냐. 예, 그 말과 똑같은 거죠. 지금 사실 반성문 안 쓰고도 말 다르게 하신 분들 솔직히 많거든요. 말해서 뭐해. 근데 의원님은 적어도 그렇게 반성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보여주신 행보는 그 반성의 기초에서 굉장히 일관되게 쌍용차, 한진중공업, 강정마을까지 계속 그런 또 한미 FTA 반대 집회 현장 이런 데에서 늘 일관되게 제일 먼저 달려 나오시잖아요. 오늘 쌍용자동차에 또 한 분이 그러니까 22분이더라고요. 진짜 자살하셔가지고 정말 그것도 우울하고. 그 김정은 어록 중에 하나가요. 사회적 분란이 있는 데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느냐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사회적 분란이 이제 강정마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이런 있는데 거니까 그런 분란들이. 그 문제를 풀자고 가시는 사람이 정치인인데 그게 그냥 분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죠. 그렇지. 그리고 뭐 종북 잡발이라고 그런다면서요. 김정은 의원 후보가. 아니 철이 어느 철인데 아직도 무슨 그런 이념 공세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빨간 잠바 입고는 그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소리 할 땐 잠바 벗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래서 그 서혜성 작가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새빨간 요강당이라고. 이제 우리 노띠리 노회찬 후보로 한번 넘어가 보면 새누리당 후보가 허준영 씨. 예. 이분이 참여정부 때 경찰청장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도공사 사장이었고요. 이분도 한미 FTA랑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그죠? 어떻게 관계 있죠? 그 한미 FTA와 관련된 시위, 물론 이제 꼭 농민분들 농민 시위가 이제 한미 FTA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쌀 시장 개방 문제 등 이제 같은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같은 건데 이제 그 시위에 대한 이제 강경 진압을 해서 2주 사이에 2명의 농민이 이렇게 강경 진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사실 대통령도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도 잘못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쌀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던 2005년 12월. 쌀 개방 반대 시위 과정에서 숨진 고 홍덕표 전용철 씨.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도 오리발 내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하고 이걸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전용철 씨에 이어 홍덕표 씨마저 숨지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에 나서는데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심상돈 인권위 인권침해조사 1과장. 경찰의 과잉 진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전용철 씨, 홍덕표 씨 사망 원인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전 씨는 방패에 떠밀려 넘어진 뒤 연이어 경찰봉으로 맞아서, 그리고 홍 씨는 방패로 맞아서 목뼈를 다치면서 숨졌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청장 등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과잉 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허준영 경찰청장도 사과에 나서는데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깊이 자책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허 청장은 경찰의 수장으로서 사퇴할 생각은 없다면서 임기자 청장으로서 평화적 시위 정착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바로 물러나야 책임을 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론의 거센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퇴하는 허준영 청장. 하지만 사퇴하는 과정에서도 뒤끝을 보이는데 허 청장은 사퇴 의견이 담긴 2장짜리 발표문을 통해 대통령의 통치에 부담을 줘선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 청장은 사퇴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고. 허 청장은 이어 목소리 큰 사람이 국민의 고막을 찢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퇴한 뒤에도 이어지는 뒤끝. 퇴임 뒤 3개월이 지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월간 신동아와 인터뷰를 갖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허 전 청장은 농민 사망은 자신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력 시위를 없애야 하는 경찰청장이 그만한 일로 물러나면 속아 웃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경찰청장은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사실은 버티다가 거의 강제로 이렇게 옷을 벗게 됐죠. 그분도 강남 을 출신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강남에서 출마하려고 네. 이렇게 하다가 어두운 데로 오셨네. 어두컴컴한 데로. 예. 그래서 거기서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강남을에 센 분이 오시니까 벌써 한 번 있는데 뒤졌고 두 번째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허준영 사장은요 철도 공사에 노조를 사장이었을 거의 때. 노조원들을 무자비하게 잘라내고 구조조정했었잖아요. 구조조정해서 지금 KTX 그 이후로 이제 막 그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허준영 사장이 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대폭 일어났거든요. 아니, 경찰이 철도를 뭘 한다고 가니까 철도가 쓰죠 그때 막 고장나고. 인원을 줄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벌써 철도를 관리할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거고 검수하는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줄어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노띠리? 저는 하여튼 철도공사 허준영 후보가 이렇게 노원에 이렇게 공천을 받았을 때 저는 환영한다 그랬어요. 이왕이면 이제 새누리당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강경진압과 대량해고 이거 이제 우리는 상당히 지금 쫄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노원 구민들 다 강경진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량해고 되고. 예. 그에 대해서 좀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 경력을 굉장히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아예 그 모든 선거운동원들 옷에도 경찰청장, 코레일 사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청장에도 화살표. 네. 그래서 무슨 면허시험장 옮기겠다. 옷에다가? 예, 코레일 사장이래가지고 엊그제 제가 이제 TV 토론을 같이 이제 했는데 주요 공약,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주요 공약이 이제 코레일 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코레일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KTX를 노원까지 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과천이나 인천시 출마했으면 그러면 KTX를 글로 끌고 갈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KTX 강남을 지나가는데 KTX를 노원까지 끌고 가요. KTX 약자가 코리안 택시입니까? 오늘 빵빵 터뜨리시네.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KTX의 이 이후 계획이 촘촘하게 전국 어디든 갈 수 있게 하는 거다고 해서 마을 버스라는 게 들어보죠. 마을 KTX 이런 게 이제 아니 좀 있으면요 도어투도어 서비스 나오겠어요.
문 앞에서 문 앞까지. 그러니까 무슨 엘리베이터처럼 문이 쫙 열리면서 바로 탈 수 있게. 집집마다 KTX 나들입니다. 하여튼 뭐 웃겼어 근데. 저희 나 웃긴다니까. 저희 모토가 왜 이제 선거를 즐겁게 하자는 네, 거였기 네. 때문에 그게 상당히 걸맞는 후보다. 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노띠리 노회찬 후보께서는 뭐 없어요? 옷에다 쓸 거, 자기 자랑할 거, 뭐 KTX라든지 아니면 경찰청장 이렇게 쓴 것처럼 나는 뭐 이렇게 좀 쓸 거 없어요? 저는 통합진보당밖에 없어요. 제일 유명하게 엑스파일이 유명하죠. 아 그래 삼성 엑스파일 이걸 좀 쓰시지. 아니 저는 뭐 제 소속 당 이름만 쓰고. 아 선명하긴 해요. 그게 딱 눈에 들어오고 몸뚱이가 간판이야? 저 이거 좀 뭐. 얼굴만 있으면 되잖아요. 거기까지 달고 계시니까. 근데 이 허준영 후보가 철도공사의 그 사장이셨을 때 MBC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면서 MBC의 김재철 사장께서 그 노조원들한테 돈을 물렸단 말이에요. 법으로 지금 뭐 하고 뭐 자르고 돈을 물리고 지금 똑같이 KTX의 노조가 불법 파업을 했다.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파업을 법원에서 이게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게 인정이 돼가지고 노조가 빚더미에 앉았어요. 사실은 이 이거 방식, 맞는 건지. 예, 이 방식이 예. 코레일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공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있었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체 협약 등에 의해서 또 관례에 의해서 마땅히 노조와 협의해야 될 주요한 고용에 관련된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들을 일방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통보하는 식으로 아주 강력한 이제 구조조정 안 같은 걸 실행을 하는 겁니다. 혹은 일방적으로 단협 효력을 정지시킨다거나. 그래서 노조로 하여금 반발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급한 노조가 이제 절차를 다 지키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불법 파업이라는 이유로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아주 거액의 200억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물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업하는 과정에서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0명이 해고당했고요. 물론 그 이전에 인위적인 이제 선진 경영을 한다는 이유로다가 5,500명을 갖다가 해고하는 안을 내놨다가 반발하니까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0명을 해고하고 그 200명 중에 몇 사람이 또 자살했어요. 그 상용자동차 해고자들처럼 그 후에 자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건 어찌 보면은 그런 파업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경영을 갖다가 굉장히 거칠게 제대로 잘 못했다는 것이죠. 네, 네.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근데 한 너무 번만 가슴이 메마른 거지. 사랑보다는 뭐 진압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사랑에 매라는데요. 네, 아유. 그리고 한 번만 더 되풀이하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코레일에 생겼던 적자는 노조원들이 뭐 방만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국토해양부가 뭐 인천공항 철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무리하게 민자사업 벌려서 사실은 예산 산더미처럼 집어넣고 거기서 적자 나니까 직원들 진짜 인건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잘라낸다고 그렇게 막 해서 사람들 진짜 자살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든 거잖아요. 마음 아프지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용띠리 얘기를 이 시점에서 잠깐 좀 해본다면 상대 쪽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이른바 지역구 세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 갔으니까 이제 낙곰수하던 용띠리가 나온 거다. 그렇게 세습이다 이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세습은 그게 세습이면은 뭐 세습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세습이죠. 정봉주 아들이면 세습이죠. 아들이 있나? 정봉주가? 심교는 아들이었다 알고 보니. 왜 소설 쓰고 그래 갑자기. 아니 근데 정치인이 자기 지분을 자기 쪽에 넘기는 것들은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근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니까 여기에다 세습이라고 말을 할 건 아니죠. 사실 언어가 틀렸죠. 그 지역구 세습 얘기하려면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지역구 세습이죠. 네, 완벽하게 그런 게 세습이죠. 아버지와 아들이었었죠. 근데 이 시점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떠오르는 건 왜 그러지? 그건 뭐 당연히 지역 당연한 세습뿐만 거지. 아니라 나라 세습까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얼마 전에 패족 뭐 그런 말을 썼는데 사실은 유신은 옛날에 패족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단 말이죠. 설명이 없는 채 미래를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아까 투표율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가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뭐 젊은이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빠진 게 있어요. 젊은이들이 투표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투표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정당이죠. 젊은이들 보러 투표하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미래를 얘기해요. 강남이 어려운가 봐요. 머리 막 좋아지셨어요.
날카로우셨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투표하기를 두려워하는 정당이 무슨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나요? 지금 뭐 놓은 갑을 가지고 그 권력 무슨 지역구 세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뭐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얘기고요. 민주당의 어느 후보든 그게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번에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후보랑 뒤늦게 공천을 받은 김용민 후보가 여론조사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단일 후보가 된 거죠. 그 경선도 좀 피말렸던 것 같더라고요. 제 옆에서 지켜보니까. 모든 뭐 경선이라는 게 노심초사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그것도 간신히 된 거죠. 예, 겨우 됐더라고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건 노틸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봉주 의원이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사실 뭐 감옥 가는 일도 없었고. 그렇지. 당연히 지역 이번 총선에서 나와서 이제 맹활약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여튼 이렇게 각하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저 멀리 어두컴컴한 거기가 진짜 컴컴한데야. 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불을 좀 줄였대. 자 같은 홍성이 정치잖아. 아니고 그 아니, 어두컴컴한 감옥. 감옥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 불을 좀 실제로 줄였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데 거기서 저 세탁부 하더라고요. 세탁. 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봉주 의원이 비었어요. 그러면 정봉주 의원의 지향하는 가치, 뭐 이런 이념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에 다른 후보가 가는 건 저는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김영민이 꾸준하게 같이 일을 했고 같이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안 될 건 또 뭐야? 그럼요. 그리고 김영민이 그러면 용띠리가 지금의 인지도나 이런 걸 생각할 때 굳이 뭐 다른 지역에 간다고 해서 뭐 굳이 안 될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정봉주 의원에 대한 정치적 항의의 측면도 있고 또 그 가치를 계속 그 지역에서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가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맞아.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세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른 거죠. 더 이상 뭐 얘기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세습. 예. 제가 세습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웠던 건 뭐냐면요. 재벌이라는 기업 체계에서 지금 뭐 2세도 아니고 3세로 넘어오잖아요. 세계적으로 뭐 이런 게 없는데 특히 3세째 오니까 창업 정신이라든가 기업가 정신도 사라지고 전부 동네 빵집이니 무슨 뭐 카페, 쇼핑점 이런 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는 지금 경제가 그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경제 권력은 이미 세습 체계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에 그걸 공고화하면서 이를테면 정치 권력도 세습이다 그러면은 경제 권력도 2, 3세, 정치도 2세 그러면은 세습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경제나 정치 측면에서 세습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세습하면은 삼성이지 뭐. 삼성하면 우리 노띠리 재벌가들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다 할 해요. 말이 언론사들. 많을 건데. 삼성 얘기하시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강남구청에 이제 공무원들 인사 갔다가 구내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2,700원. 국도 있고 한 3,000. 이거 어디서 해요? 삼성 에버랜드요. 그러더라고요. 강남구청. 강남구청 구내식당을 왜 삼성이 하나? 아니 이거 저 개인이 하거나 뭐 어디 무슨 장애인 단체 이런 데서 하면 짭짤한 사업인데 언제부터 해요? 그랬더니 2년 됐대요. 그 전에는 그랬더니 현대 푸드에서 하다가 그 1층에 올라오는데 그 강남이 다르구나. 저 구청 커피숍도 삼성에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삼성이 대단하구나. 아니,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부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네에 왔는데 그 오래된 미용실 그 원장이 이제 부부간에 하는데 이번에 꼭 당선돼가지고 가서 막을 게 하나 있습니다. 삼성에서 미용실 체인한다고 그래가지고 미용협회에서 지금 걱정하는데 막아달라 이런 얘기해요. 야 이래서는 안 되지, 그죠? 삼성 그러면 우리 저 노뜰님입니다만 삼성이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 교수가 뭐 삼성 동물원 그 얘기가 딱 들어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 에버랜드 거기가 저희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둘째 딸 이서연 씨가 삼성 에버랜드 사장으로 가면서 거기에 이제 케이터링 사업이잖아요, 그게. 그걸 장악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구내식당 막 공략하고 그게 3세 사업이니까 따님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게 재벌이라고 하는 진짜 대기업인 거 아니에요. 대기업을 우리가 만들었던 거는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중후장대형 산업이나 장비 산업을 할 수 있으니까 키워야 된다라는 걸 동의했던 건데 지금 3세로 넘어오면서 창업 정책 다 없어지고 지금 무슨 케이크 굽겠고
식당 국밥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막걸리 한다는 거 진짜 말이 안 되더라. 두부도 하고 뭐 대기업에서 다 가는데 뭐. 아, 오뎅 식자라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우리 노띠리 노회찬 의원께서는 아무 얘기가 없으시네. 엑스파일 때문에 좀 충격 먹으셨나요? 지금 아니요, 아직 뭐 대법원에 엑스파일이야. 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이. 뭐 벌써 그야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 지금 대법원에 계류돼 있죠. 재상고한 상태이고 민사도 한편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고 민사는 또 최근에 또 항소심에서 또 제가 무죄로 이겼습니다. 예, 이겼는데 이제 뭐 대법관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재상고심이 언제 열릴지는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나라 이제 그 법원에 대한 믿음을 아직 다 버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세습한 사람들이 내는 20대 정책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요. 대표적으로 현대 2세인 정몽준 같은 경우에 창업을 얘기를 해요. 물론 저도 창업 반대하지는 않고 박근혜 대표도 창업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정몽준이 무슨 창업할 얘기를 할 위치에 있냐. 자기는 대표적인 물려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도 자기가 무슨 창업 얘기할 있냐 이거죠. 이를테면 안철수 교수 같은 사람이 창업 얘기하면 나 동의를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대표적인 그 세습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창업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청년 대책을 세우겠냐. 청년 대책 얘기가 나와서 그럼 오늘 집중적으로 이 두 분께 한번 그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비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료라든지 주거라든지 뭐 기초생활. 두 분 배틀이에요 지금부터. 자 어떻게 공약을 세우고 계시는지 우리. 강남도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신통치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전문직이라든지 뭐 아파트도 근사하지만 그 아들들이 다 공부 잘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나 청년 인턴 아들들이 다니니까 그 부모들이 그 아들 딸들을 걱정해요. 걱정해요. 그렇죠.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아까는 어떤 주부가 그런 얘기해요. 사교육 싹 없앴으면 좋겠다. 만일 우리 아들 딸들이 좀 능력이 제대로 없으면 내가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이제 사교육 봐줘야 되는 그 뭐 학원 알아봐줘야 되고 이거 참 뭐 고약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해서 지금의 경쟁 체제에 또 불안한 거지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강남이 정치적 선택을 바꾸면 그것은 이제 물론 정동영 개인이 뭐 당선되고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국회 의회 권력이 넘어가는 거니까 의회 권력이 넘어가서 민주 진보 세력이 의회 다수를 점하게 되면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연장에서 어쨌든 공동 정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는 북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 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새로운 무대를 새로운 기회를 이렇게 열어가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럼 뻗어나가는 게 이제 청년들 기회죠. 그다음 또 하나는 4대강에다 22조 집어넣는데 이 22조를 거기다 집어넣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신성장 동력이라고 그러는 그 IT, BT, 바이오, CT, 그 문화, 환경, ET, 또 NT, 나노, ST 항공 이런 데다가 22조니까 3조 정도씩 4년 동안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난 수백만 개 일자리 생겼다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 들어와서 그 영화진흥기금 처음으로 해방 후에 2,500억 국민 세금 집어넣었는데 죽었던 영화가 살아났잖아요. 수만 명이 지금 일자리가 어쨌든 한국 영화가 다시 살아난 건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딱 그 얘기 했었습니다. 변영주 감독 나와서 화차 만든. 그러니까 이 세븐티, IT부터 해서 뭐 그 ST까지 거기다가 뭐 3조씩도 필요 없을 거예요. 한 1조씩만 부었으면. 그걸 중소기업 위주로. 지금 뭐 대기업은 충분히 중소기업. 뭐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중소기업들 위주로 그렇게 이제. 혹은 지역 기업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22조 이야기 나오니까 늘 쓰는 게 뭐냐면 국공립 때 대학생들 무상으로 14년치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22조를 4대강 바닥에 처박을 거냐 아니면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켜서 미래를 내는 데 쓸 거냐. 사실 선택하는 게 그렇게 시립대학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박원순 시장 때문에 그렇죠. 반값 등록금. 강남에서도 그 얘기들 해요. 강남 다 부유층만 있는 건 아니니까 등록금 얘기하는데 문과가 102만 원 됐단 말이에요. 이과가 160만 원. 부유층이라도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좀 낮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박원순 효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왜 지난번에 박원순 효과 뭐 기득권 언론들에서 강남 집값 떨어지니까 이게 뭐 박원순
서울시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 규제를 하고 뭐 용적률을 안 올려줘서 뭐 집값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박원순 여가는 그런 건 진짜 지어낸 이야기고요. 진짜 박원순 여가는 뭐냐면 사람들이 투표를 제대로 하면 그렇죠. 그 투표에 대한 응답이 돌아온다는 거죠.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 딱 보면 어쨌거나 지지해 주신 분들에 보답하는 식의 정책 방향을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시립대 그 반값 등록금인 거죠. 그 반값 등록금 하면 우리 노띠리 노회찬 의원께서도 참 하실 말씀이 그쪽에 진짜 사람들에게 절실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예, 지금 뭐 등록금 부담은 굉장히 가게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저도 노원에 사시는 분들. 유권자들부터 그런 얘기 듣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그리고 요즘에 사실 대학 진학률이 80%입니다. 이게 좋은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대학 안 나오면 어디 뭐 나이트클럽 웨이터 하기도 힘든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이제 대학을 결국에는 가게 되는데 지금 식당 아주머니 얘기가 애 둘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수입을 가지고 혹은 수입을 통해서 저축한 걸 가지고 아이들의 그 등록금 학자금을 다 대기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 되죠. 예. 진짜. 결국엔 빚을 내서 돈을 빌리든가 해야만 가능한 것이 대부분의 경우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등록금 자체가 적정 수준이냐 하면 과도하게 비싸다.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 비싸지 않습니까? 두 번째 비싸고 국립대학교가 여전히 싸다고는 하나 사실 이게 국립대학 법인화를 대비해서 그런지 결국에는 이제 국립대학교도 사립대학교 수준으로 등록금을 올리기 위한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10년간 이 국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은 높고 우리가 그 지난번 홍익대학교 그 미화원 아주머니들 사건에서 봐서 알다시피 홍익대학교가 10년 동안 쓰고 남아서 재단으로 넘긴 돈, 비영리 기구 아닌 재단법인 그 학교가 돈을 쓰고 부족하면은 등록금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등록금 걷어가지고 쓰고 돈이 남아가지고 남은 돈을 재단에 계속 넘깁니다. 재단 전입금. 예, 재단 전입금이 10년간 넘긴 돈이 3,600억이에요. 재단 장사한 거죠. 예. 그런 거죠. 근데 다음 주에 홍익대에서 강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1년간 그 재단에 전입시키는 돈이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 재단으로 넘기지 않고 그만큼 등록금을 갖다가 인하해도 또 현재 재단 전입금 쌓아둔 걸 갖다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방향으로 가도 거의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등록금을 반값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 더 걷지 않고도 일정하게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사실 반값 등록금도 시립대학 반값 등록금 저도 이제 과거에 서울시장 그 준비하면서 저희들 고민이 뭐였는가 하면 계산해 보니까 서울시 예산 가지고 서울시립대학을 갖다가 무상 대학으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되죠.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반값으로 할 거냐 아니면 100만 원만 내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안 가지고 검토하다가 저도 그 당시 이제 100만 원 해가지고 한 게 서울시가 완전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제 그런 너무 이제 격차가 크게 될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학교만 이제 그 되게 될 때 오히려 그게 엘리트 학교가 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이제 한 건데. 그래서 하여튼 뭐 시장 선거에서 투표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총선 대선에서 하여튼 투표 잘하면은 이제 국공립대학도 반값이 되는 거죠 정말. 그리고 대학 등록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을 붙이면 노회찬 의원님이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고 그랬는데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이 심각성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가장 비싸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장학금이 미국은 장학금 혜택도 많고 대학의 질도 사실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다음에 가계 경제력 대비 등록금이 한국보다 싼 거거든요. 근데 액면으로도 한국 대학 등록금이 제일 비싸요. 왜냐? 한국의 대학생들은 80%가 사립대 등록금을 내거든요. 미국은 3분의 2가 67%가 국공립대 등록금을 내요.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이 미국의 국공립대 등록금보다 3,000달러가 더 비싸요. 1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 제일 비싼 등록금을 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빠리 씹대 약 우일 세금 혁명 당선
띠 시사돼지용 띠 우리의 여왕벌 누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꼬불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지금 누나가 뭐 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니 두 분 앞에서 누나라고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 프로그램에서 다 누나로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누나예요. 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이 정당별 총선 복지 공약 비교 평가 이것을 우리 웃디리가 나에게 보내줬는데 이게 어느 분이 작성한 거지? 이거 오건호 박사님이라고요. 그전에 민주노동당에서 심상정 의원님 이제 보좌관 출신인데 그 후에 사회학을 공부를 더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복지 관련된 연구는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단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라는 이 여기에 비교 평가에 정당별 복지 공약 비교 평가 이렇게 표로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그 복지 공약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 표에 보면은 기초 노령연금 인상 없어졌고 사라졌고요. 반값 등록금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이 표에 의하면 새누리당의 복지 낙제점을 받은 게 뭐냐면 아동수당,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실업급여, 구직 촉진수당,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상 이렇게 8개 항목이 공약에 없거나 개선 내용이 미미해서 낙제점이다. 이렇게 점수를 매겼거든. 제가 이제 강남도 서울에서 판자촌 동네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 비율이 높고 수서 일원 쪽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그 노인, 장애인들 계신 데 가면 선거, 정치 뭐 이런 거보다 제일 이제 관심이 많은 게 노령연금 또 기초수급자 수급 액수 이런 건데 오늘도 케이블 방송에서 토론이 있었는데 상대 후보한테 이제 노령연금 18만 원 내년부터 우리가 과반수 되고 그러면 그 추진한다. 그랬더니 그분도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 자기도 뭐 찬성한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 찬성하면 지금 새누리당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당론으로 가서 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선거 때 되니까 어쨌든 맞춤형 복지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실제 국회에서 뭐 예산 심의나 법률 때는 그 양두구육인 셈이죠. 말은 맞춤형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새누리당 공약에 노인 공약이나 이런 중요한 공약들이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거예요. 자녀적 복지 뭐 그런 얘기를 쓰는데 보편적 복지를 완전히 반대하기 때문에 말만 복지지 실제 있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공약을 안 나왔어요. 지금. 근데 지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보면은 일단은 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마는 돈을 그러니까 소요되는 재정 규모 이게 큰데 이 재정 규모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 돈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여기 적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한번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통합진보당 내부에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재원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이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안에 실현 복지 가능한 얘기를 것인가? 하면서 세금 얘기를 하지 말자 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나는 몇 사람 알아요. 제가 계속 이제 싸운 거죠. 그건 우리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보는 거다. 정직하게 세상이 바뀌었다. 복지를 얘기하는데 세금 얘기 안 하면 그거 믿냐? 전공법으로 하자. 근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된 이유는 우리 당의 관료 출신이 너무 많습니다. 관료들이. 저희는 못 피하라고. 관료들 발상으로는 세금 얘기하면 선거에 도움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지 문제를 어떤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국가 운영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철학의 전환 뭐 이런 것까지는 못 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 잠깐만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야권에서 하여튼 집권을 하면 세수를 더 거둘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대인을 소득조사청장으로 임명을 해서 제2국세청장 사사시 조사하고 자기가 마지막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아직 세원이 투명하게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의 국세청은 사실 이제 징세 업무
만 하고 있고 그것도 사실은 국세청 스스로가 이제 막 국세청장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되듯이 투명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지론이 뭐냐면 제2국세청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이른바 소득조사청인데 소득조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그게 시스템적으로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원을 투명하게 노출하면 조세 형평성도 확보하고 자연스럽게 지하 경제 규모가 줄어들면서 수십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제대로 안 걷고 있는 세금이 되게 많거든요. 뭐 탈세하는 게 엄청 많고 뭐 우리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재벌도 많고 건설 부패 때문에 뭐 생겨난 비자금 규모도 한 해 막 수십조 원씩 되거든요. 거기서 몇조 원씩 탈세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전 소득세 법인세에 앞서서 지금 부동산 쪽에 세금이 엄청 안 거치고 있거든요. 한국은 6,500조 원의 그런 부동산 자산 규모인데 그 한국은 GDP 대비 한 6.5배 정도가 돼요. 부동산 자산 규모가. 미국은 1.5배거든요. 근데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한 1% 정도가 돼요. 근데 한국은 실효 보유세율이요.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각종 다운계약서를 이제 타시하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그 코스 안 거치면 장관 후보도 지명해도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전세까지 포함한 임대소득 제대로 안 거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실 수십조 원을 더 거둘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긋고 그걸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조세 형평성 확보해야 사람들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발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뭐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이 오건호 박사가 이제 아주 네, 그 보니까 냉혹한 평가를 하셨는데 세게 쓰셨더라고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통합진보당의 그 복지 공약 자체가 이제 보편적 복지를 대단히 원칙적으로 이제 강조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동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 재정 규모 자체가 가장 크게 디딤되어 있습니다. 55조가 이제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민주통합당이 32조. 이 55조를 갖다가 이제 이 통합진보당에서 내놓은 이제 조달 방안은 대부분이 이제 증세입니다. 증세 세금을 갖다 이제 늘려서 걷겠다라는 것이고 한 63조 정도 더 현재보다 거둘 수 있고 또 이 규모는 세금을 더 걷는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놀랄 수 있는데 63조를 추가로 더 걷는다 하더라도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에 겨우 비슷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인데 오건호 박사는 제가 이 평가서를 보니까 각 항목별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인지 이제 그 계획 자체가 좀 정확하게 안 됐다. 부실하다라는 점을 주로 지적한 것 같고 뭐 지적은 일단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을 더 늘리지 않고서는 복지를 향상시킬 수 없다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정세가 기본 방안이 될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는 야 우리 지금 돈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그냥 식당 가서 먹고 보자라는 그 얘기하고 같은 거네요. 고급 식당 가자 그러면 돈 얼마 있냐면 야 그거 먹고 지금 따지지 말자. 묻지 말자 뭐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걸 정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건 저는 이제 그래서 당에다가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은 뭔가면은 정세의 조건입니다. 정세의 조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선대 소장님 얘기하고 이제 비슷한 겁니다. 정세가 복지를 갖다가 늘리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라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세 이제 그냥 정세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닭가산 없이 떨어지는 거나 비슷한 정도로 이제 충격이 크다. 그만큼 저항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이 공평 과세, 그러니까 투명한 조세 현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탈세, 나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안 내고 있다라는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고 또 상당 부분 사실일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세금을 갖다가 제대로 내게끔 하는 일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세금 더 내라 그러면 안 그래도 억울한데 억울한 사람에게 더 억울하게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불신입니다. 실제로 우리 보면은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뭐 4대강 사업도 그렇지만은 지금 뭐 양양공항 같은데 비행기 지금 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양양공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을에 고추 말리는 것밖에 지금. 그런 울진공항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항공사도 취향을 안 하니까 이 울진공항을 갖다가 조종사 양성학교 시설로 지금 빌려주고 있습니다. TV 드라마 뭐 촬영 세트로 쓰고. 뭐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여서 만든 안동공항. 안동공항은 그냥 개장하자마자 바로 공군에게. 안동에도 공항이 있었나요? 예.
공군의 헌납이죠. 그걸 만든 분이 이제 김모 씨라고 그 당시 그 유력한 그 지역 출신 이제 정치인이었습니다. 지금 공군병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몇 개에 불과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함으로써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 규모로 볼 때 뭐 거의 10% 15% 정도는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로 저는 30%까지 가능하다고 예,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선 선행한 조치를 갖다 취하면서 그래도 부족하니까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다. 라고 해야 좀 그렇죠. 설득력 있죠. 저는 증세론자이지만 증세의 연착륙이 필요하다. 예. 증세 연착륙. 두 분 나오신다고 하니까 저한테 트위터한테 몇 사람들이 이제 꼭 해달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관련된 얘기인데 30만 원을 주고선 보험을 드는 게 낫냐, 사보험을 드는 게 낫냐, 30만 원을 주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보장을 받는 게 낫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봐 달라고 하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건강보험료 더 내고 암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 질병, 주요한 치명적인 건 질병에 대해서 무상 의료 이제 제공을 받는 것이 더 낫다. 사실 대만에 보면은 우리하고 여러 가지 경제 수준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주요 이제 치명적인 질병들에 관해서는 그걸 정해가지고 완전 무상으로 함으로써 건강보험 우리나라 계속 수준이 높은 잘 돼 있는 건강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암보험과 다 따로 들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들어 이제 이건 사실 낭비거든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 보셨어요? 네. 자기 살을 자기가 꿰매잖아요. 병원을 못 가가지고. 아휴. 예, 그 D급 미국 그 의료보험제도가 이제 지금 C급으로 상향. 제가 C급 경력자입니다. 됐는데 B급인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제도를 우리는 왜 C급으로 못 가냐라고. 지금 뭐 민간보험료로 1년에 한 160조 원 이상 이렇게 지출하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료가 우리가 4조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실제로는 한 30조 원 정도만 더 건강보험료로 내면 실제로 민간보험료로 내는 거에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거든요. 안 내도 된다고요. 그러면은 훨씬 보장성도 좋아요. 민간보험료 그렇게 낸다고 해서 그렇게 다 보장을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보장 혜택 받는 건 내는 보험료의 한 10분의 1도 혜택을 못 받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보험을 잘 설계를 해서 오히려 그걸 우리가 이제 공공자금으로 해서 공동구매하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사실 유리하죠. 특히 서민들한테 유리한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 체계를 갖다가 이제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려서 민간보험을 오히려 확대하려는 이런 이제 역행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이 방향을 누가 끌어가려고 하고 있느냐, 또 그러면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도 이제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경제 권력 이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민간보험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이 한 가구당 대개 한 10만 원, 10몇만 원씩 건강보험료. 민간보험. 민간보험료.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건강보험 하나로 같으면 1인당 11,000원. 그렇죠. 그럼 뭐 3인 가족 치면 한 33,000원 정도 더 부담하는 것인데 그걸로 해서 뭐 정말 보장성 80% 90% 된다면 병원 걱정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리적 사고를 하면 얼마든지. 그다음에 민간보험이 공보험에 얹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과잉 진료가 생겨요. 그래서 필요 없는 진료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예방성 등 그러니까 예방약 쪽에 정부가 써야 될 돈들을 못 쓰게 되죠. 길게 보면 이제 공보험이나 이런 게 뭐 완화되죠. 그 30만 원을 가령 이제 또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평균 가구당으로 한 7, 8만 원 될 겁니다. 의료 건강보험료 부담이 그 정도 내고 지금 한 뭐 60% 정도 보장성이지만 이런 정도 미국보다는 훨씬 나은 혜택고 그 보장성이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300불짜리 보험을 가져오기 든다. 거의 그건 드나마나한 보험이거든요. 드나마나한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보험이고 그 사보험 회사 거를 30만 원 구입해봐야 그 서비스라는 게 10년 가야 엑스레이 한 번도 가족들이 못 찍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건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이건 뭐 하여튼 건강보험 이거를 약화시키는 것은 정말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개포동의 재건축 문제 거기 그 갈등의 원인이 뭔지 좀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게 다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야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역 문제이긴 합니다만 다른 데도 있긴 한데 여기가 지금 이제 그 마침 선거 앞두고 이 문제가 발화되는 바람에 이 뭐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우 박사께서도 한번 거기 개포동에 와보셨는데 거기가 지금 유권자가 20만인데 근 3분의 1 유권자 3분의 1이 거기 세입자와 가구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선거 대세를 좌우하는데 이분들이 10년이 넘게 쭉 기다려오다가 이제 폭탄이 터졌단 말이에요. 소형을 50% 찍어라. 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뭐 화도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선거는 치러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죠. 몰라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첫째 한 일이 단지마다 다니면서 잤어요. 11평, 13평, 15평. 아, 직접 하룻밤씩 잤단 말이었어요. 단지에 가서 자고 옆집, 앞집 그분들 거의 얘기. 슬럼 같은 정도로 낡긴 했어요. 열악하죠. 30년 됐고 시형 아파트 옛날에 예, 공교롭게 예. 그 시형 아파트 질 때 사장님이 이명박 사장이었다. 아하. 부실 시공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끝내주죠. 주민들 얘기입니다. 근데 노초에 예? 근데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민들께 정동영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면 당신들도 주민들도 안 믿으실 거고 그건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장과 여러분 사이에 다리를 놓거나 내가 다리가 되는 일입니다. 말은 통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알아요. 친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하루 내 그 개포 지역에 다니면서 제 업적 홍보, 실적 홍보를 하려고 내가 약속대로 다리를 놨습니다. 왜냐하면 개포 주민 대표들과 시장이 3월 30일 날 만났어요. 근데 이제 거긴 또 이 시장 만났는데 뭐 알맹이도 없고 뭐 선거 끝나봐야 안다더라 이렇게 이제 소문이 잘못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브리핑을 이제 동네마다 자, 박 시장이 되고 나서 지금 서울 시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 1,200군데가 넘는데 거기서 개포 지역 주민을 처음 만난 거다. 1,200개나 되는 맞아. 중에. 그다음에 그전에 오세훈 시장이고 이명박 시장 있을 때 아무리 만나달라고 그래도 안 만나줬지 않냐. 근데 이거 만난 것만 해도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고. 옛날에 오세훈 시장 때는 다 뻥쳤잖아요. 정치인들이 뉴타운 뭐 한다고 막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어쨌든 시장이 오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선거 끝난 뒤에 오겠다. 그러면 오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와서 서로 얘기를 해보자. 절충해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동영이를 좀 활용하십시오. 그래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선거 끝나고 시장님을 모시고 거기 낡은 아파트에서 또 하룻밤을 주무세요. 그렇더라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박 시장께 내가 이렇게 자고 다녔습니다 했더니 박 시장이 좋아하더라고. 아주 새로운 참신한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정동영이 자는 건 별로 약발이 안 시장이 와서 자라고 그런다. 내가 그랬더니 저도 자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참모들이 큰일 납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래가지고 잠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나고 안 자고 밤을 꼬박 새면 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자 정동영이가 당선되면 탄력을 받을 거 아니냐. 내가 박원순 시장 손잡고 내가 와서 여러분들 얘기도 듣고 또 시의 원칙과 잘 절충해서 빠르게 하겠다. 무엇보다 말이 통한다는 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가 많은데 그냥 둘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형태로 모델을 만들 거냐.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양쪽에 좀 접점을 찾아볼 점이 있죠. 사실 재건축이나 뉴타운이나 뭐 우리가 얘기하지만 거기에 진짜 뭐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내가 뭐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뻥튀기를 해야지 이렇게 들어간 분들도 소수 있겠지. 근데 예를 들면 이거지. 이제 하우스 푸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좀 이해하실 게 박은수 시장님 때문에 지금 뭐 강남 개포동 집값이 떨어지고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미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구조적으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건 이미 박은수 시장님 들어서기 전에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시점에 들어서서 박은수 시장님이 이제 새로운 어떤 주택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희생양이 된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강남 재건축 단지 분들도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하우스푸어 말씀을 하셨는데 하우스푸어를 지금 양산한 주체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면서 하기 전부터 뭐 강남 저밀도 뭐 재건축 단지들 막 그 해주겠다. 10년 된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뉴타운
해서 이렇게 뭐 강북집값 띄워주겠다. 또 대통령 되고 나서도 지금 계속 27번째 정도의 그런 부동산 부양책을 내면서 그랬지.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계속 뭐 집 사라, 빚 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를 좀 곰곰이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다음에 개포 재건축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님이 정동영 의원님하고도 이제 상당히 신뢰관계가 두터우신 분이지만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주민들과 또 서울시가 하여튼 최대한 윈윈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저는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숨통이 트이는 게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럼요. 적어도 그렇죠. 그거야. 네, 시장님도 그렇고 또 아까 이제 정동영 의원님 뭐 다리를 놓겠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그 가교 역할을 해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열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그러면 노원구 쪽은 어떤지 우리 뭐 그 전에 제가 볼 뭐 때는 재개발. 아마 노원은 지금 제가 지난번 선거 때 뭐 이 뉴타운 때문에 직격탄을 맞으셨죠. 근데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뉴타운 막아줄 수 있느냐. 어떻게든 뉴타운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훨씬 더 지금 많은 상태에 있고 주민들이 이제 그 사이에 뉴타운이 좀 이제 진척이 되면서 사업이 진척이 되면서 이게 처음에는 집을 그냥 새 집으로 바꿔주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돈을 한 2억 정도 더 내야 되고 평수는 더 적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입자만이 아니라 집 소유자들도 원주민들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제 지금 반대로 돌아서서 지금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러니까 4년 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거죠. 좀 뉴타운 관련해서도. 거의 거꾸로 갔다. 저한테도 어떤 분들이 와서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뉴타운 반대한다는 얘기만 해라. 그러면 당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참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 후보께서 향후 하여튼 여러분들이 뽑아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뭐 다짐의 말이라고 할까요? 신문 같은 데 보니까 정동영 의원께서 떨어질 줄 다 알고 그 강남을에 갔던 얘기 듣고 저는 이 사람들 진짜 뭘 모른다. 저는 그 당선되려고 간 걸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렇고 정말 또 그렇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강력히 희망하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같은 것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일수록 보면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강력하게 이렇게 손을 잡아야만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을지 몰라도 우리 사회의 지난 12년간의 변화를 보면은 경제 민주화였던 이 조건은 더 악화되었다. 시장에서 강자는 더 강해졌고 약자와의 그 간격은 더 많이 벌어졌고 이런 거죠. 동네에 이제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가 훨씬 더 커졌다 이거죠. 그리고 막 근데 개와 사람이 공존하려면 개를 묶어두는 수밖에 이제 없는 건데 그러려면은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어떤 비전이라거나 또 철학이라거나 또는 구체적인 방안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갈고 이제 닦을 그런 이제 의지와 능력 있는 분들이 정치권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를 바꾸는 거는 정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19대 국회에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이 어느 당에 있는가는 둘째로 중요한 것이고 일단은 어느 당에 있든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응원 아니 이제 노 의원님은 이제 지지율이 높으시니까 여유를 가지고 지금 정동영 의원 지지 유세를 하시는 거죠? 저런 마음으로 해야 또 이렇게 다 넓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노원 바람을 좀 강남으로 좀 보내주세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만 잘 돼서는 안 되고 통합진보당이 저는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당에서 저보러 민노당원이냐고 소리 제가 듣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정권 잡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정권 잡아서 정말 국민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려면 솔직히 고백하건대 민주통합당만 갖고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그다음에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정부가 돼야 된다. 공동정부.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총선에서부터 민주통합당뿐이 아니라 통합진보당도 특히 이제 우리 노회찬
대표라든지 심상정 대표라든지 이정희 대표도 너무 아깝지요.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 좋은 분들이 다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들어와서 민주 진보 공동 정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말 지난 수년 사이에 혼자서 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들어줄 사람 별로 없고 쌍용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혼자 우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은 빨리 우리가 좀 정치하는 목적이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강남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강남에 한 건물 하나씩 정신병원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행복하면 정신병원이 그렇게 많겠냐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자살률도 높고 그러니까. 그 정신병원이 없어지는 그런 강남을 만드는 게 좋은 강남이다라는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겉으로는 부자 같아 보여도 정신병원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강남이. 저는 정동영 의원님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는 좀 미워했었어요. 아니 선대인이 안 미워한 사람이 어딨어? 사실 뭐 아니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저도 뭐 노무현 대통령 뽑았고 2004년 탄핵 열풍 불 때도 사실 이제 뭐 열린우리당 투표했고 막 그랬는데 되고나더니 뭐 진짜 그러니까 바라는 계획은 안 하는 듯한 또는 아까 한미 FTA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한미 FTA 같은 경우도 저는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계속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되게 막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어쨌거나 정동영 의원이 이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황태자 비슷하게 이렇게 전 그 얘기 들으면 무슨 놈은 저 같은 황태자고 청와대 사무관 하나도 못 시켰는데 뭐 무슨 황태자 실세는 따로 밖에서 있었어. 보기에는 근데 밖에서 이제 잘 사정을 모르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반성문 쓰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하시는 것도 저분이 뭐 쇼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쇼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진정이 실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근데 진심이 느껴지는 제가 볼 때는 거지. 정동영 의원님을 그래서 이제 몇 번 뵀어요. 뵀는데 그때마다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쇼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진심이 느껴졌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진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이번에 강남을에서 우리 선대리가 좀 승리하시기를 까칠한 애인데요. 네. 아우 마음을 바꿨다니까. 예. 저희 사무실도 와서 토크. 그랬군요.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군요. 이런 광고가 있죠. 아유, 지긋지긋한 무좀아.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국민들은 지긋지긋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뭐, 바꾸겠다. 그래서 정권을 바꿔줘요? 그럼 똑같아져요? 또 바꿔요? 또 똑같아져요? 반복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로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두 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한테 거는 기대가 엄청 크다는 거. 이 사실을 좀 두 분께서는 물론 염두에 두시겠지만 좀 기억을 깊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이 시점에서 누나는 고 김근태 의원님께서 유언처럼 남긴 말을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운 좋게 2012년에 2번의 기회가 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자. 오로지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정할 것이다. 다시 들어도 참 감동적인 말씀인데. 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꿔야죠. 어제 네. 제가 이제 경제민주화 유세단에서 이제 유승희 의원 지원 유세를 갔는데 서혜승 선생님이 같은 취지에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4.11 총선 때 우리 모두는 역사의 횡단보도 앞에 설 것이다. 이 역사의 횡단보도를 옳은 방향으로 건너면 한국의 미래가 옳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잘못 건너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 역사의 횡단보도에 섰을 때 제발 좀 올바른 선택을 해달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 표현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사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한 분은 정말 여당의 절대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에서 싸우고 계시고 한 분은 또 강북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늦은 밤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두 분께서 이 눈뚜껑이 덮이는 거를 성냥개피로 지금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부디 오늘 낙곱살이 올바른 방향으로 밝아지는 방향으로 세상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골방은 비록 어둑어둑하지만요. 우리 세상은 더 밝아지라고 우리 모두 아주 밝게 해맑게 외쳐봅니다.
저희는 끝에 요런 걸 하거든요. 정치는 제가 외치면 쫄지 마. 두 분이. 또 경제는 외치면 속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두 띨띨이가 한 10회 넘어갈 때까지도 이게 잘 못 맞춰졌었어요. 워낙 띨띨해갖고. 정치는 쫄쫄쫄쫄쫄 이렇게 하고요. 뭐 한 사람 나오면 또 한 사람 안 나오고 이렇게 딱딱 못 맞췄었거든요. 오늘 제대로 밝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자 외칩니다. 정치는 아니 노띨님. 정치는 제가 외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또 딱딱 못 맞추네. 자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